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이에요. 이름 말하는 거 잊어버렸나 봐. 아니 이거 약간 뜸들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그걸 그리워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의 약간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하는 이런 건방지게. 엇박자. 절대 저 오디오를 겸상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자 그리고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네. 네, 신장식입니다. 네. 저희가 DJ 2명의 그리고 또 당 대표를 배출한 방송이 됐습니다. 예. 좋은 방송이에요. 그럼요. 기가 좋아. 예. 아니 어제 하루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오랜만에 홈커밍 데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진행하실 때는 제 기분 좀 아시겠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겸상해 못하겠어 이제는. 이거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 얘기들 해봐 하고 봐야 되는데 이거 많이 섞으려니까 힘든데. 이게 사실 진행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속에 있는 얘기나 스스로 비평을 하실 때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좀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저 가운데다 얘기 안 하는 거. 예. 저는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침에 샤워하면서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는 막 털어야 되는데 막 근질근질 하잖아.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개인 유튜브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 친구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에 두 번에 거기서 털어요. 그냥 모았다가 그냥 막 모았다가. 그 정치와 수다는 따로 하시는 거였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어떻게 아시네? 저 봤어요. 한 두어 번. 그러세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그때 뭐 그 장해찬 평론가나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봤고. 예찬이 한 번 나왔었고. 장해찬 특보. 그렇죠. 장해 특보 한 번 나왔었고. 그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정치와 수다라고 있어요. 정치와 수다. 어저께 유승민 대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잘 나가네. 우리 그 신정식 변호사님께서 이제 곧 시사 프로 DJ를 하러 이제 떠나시는데. 아직 모릅니다. 뭘 몰라요? 해봐야 알아. 첫방 들어가봐. 방송국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방송국은. 진짜? 아니 한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일부터. 아니 내일이야? 언론에도 났는데 뭐.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축하해요 형님.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보셨으니까 한번 조언을 좀. 한수. 근데 말이죠. 그 방송국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이 심장식 형이 가는 TBS는 뭐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판에 깔아놓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중파 3사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약간 저 처음에 할 때도 그 막 인터뷰 약간 연합뉴스 인터뷰 같은 거 타고 그랬는데 다들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 묻는 게 야 너는 색깔이 명확한데 진행하면 괜찮겠니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약간 정치권이 있던 사람들 오면 바이어스가 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장시경도 마찬가지지 뭐.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사실 불식시키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제일 부분이고. 어제도 언론사 한 군데서 인터뷰가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로 비판을 해놨더라고. 친조국 방송 이렇게. 근데 막상 근거는 김경수 전 지사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 뭐 헤드라인하고 근거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싸로 가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비판들이 있겠다. 그런 시각들이 있겠다. 그건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진행을 하는 순간 실제로 방송 내용과 상관없이 그 방송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에 띄는 방송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장시경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장시경이 아무리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친진보적인 방송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청취자들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것들은 진행자를 사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허일 아나운서가 대단해.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는 신공을 발휘하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뭐 매주 다른 쪽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자 이제 또 우리 너무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마중물 토크가 좀 길어졌는데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또 여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여당 그리고 또 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이야기 또 김태현 변호사 오셨으니까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선두를 아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다가 결국 황교익 씨가 이제 스스로 물러났어요. 자진 사퇴 형식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측과 황교익 씨 간의 그 설전도 좀 상당히 좀 과열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황교익 씨 이외에도 보훈 인사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현 변호사님이 캠프에 계시니까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네.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캠프에서 받아들이시나요? 이게 상당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캠프 인사는 아니잖아요. 네. 경기도 인사다 보니까 이걸 관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왜냐면 이제 공격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사에 대한 건 맞지만 이거를 캠프에서 대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게 제일 1번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다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한 거는 기자들이 별로 안 받아요. 아 그렇죠. 지금 관심이 다 지금 경선에 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확 불이 질렀던 거는 신경민 전 의원이 이제 뭐 도쿄 그다음에 오사카 뭐 그렇죠. 관광공사 하라면서 이제 또 황교익 이분도 좀 세시더라고 보니까 말들을 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정치 생명 어쩌고 뭐 짐승 어쩌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도 그 지난 6월이었죠. 이 쿠팡 이천에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시에 황교익 씨와 그때 유튜브를 찍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계속 유선으로 지휘를 했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야권에서 후보 사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아주 거세게 지금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는 향후 4년에서 5년간 떡볶이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쳐다도 안 볼 거고. 저기 이번 저 쿠팡 그 문제는 사실 사건의 경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말은 안 되지만 예전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어디 갔냐고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을 때 청와대 대통령 지휘는 다 고거는 받고 지휘는 하고 있었습니다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 전화를 받고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오후 4시에 그 중대본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첫 마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도 그렇죠. 보고는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똑같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 얘기도. 그러니까 오전에 창원에서 저 김경수 지사하고의 공식 일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안 되면 공식 일정이니까. 네네네. 오후에도 만약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그 공식 행사라든지 뭐 외국 투자자를 만난다든지 또 뭐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만난 예를 들면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일을 다 처리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거기서 마산에서 무슨 방송 인터뷰도 아니고 황교익 씨랑 떡볶이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건 이제 캔슬하고 갔어야 됐다. 그럼요. 만약에 차례로 근데 본인이 새벽에 자는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에 갔대. 새벽 1시에 그러면 새벽 1시에 갔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전날 6시에는 안 중요하고 새벽 1시에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불은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건 뭐 그냥 잘못 쳤다고 속고대자는 게 맞지. 뭐 사실 전화로 주의하고 있었는데요. 뭐 어쨌는데요. 핑계가 필요 없다. 또 하나 이번에 황교익 씨가 그런 설화를 한 거까지는 생각은 못했을 수는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100번 양보해서 먹는 게 관광의 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황교익 씨가 뭐 좋은 인사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 정리를 누가 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정리해야 됩니다. 황교익 너 빠져라든지. 그러니까 황교익 씨도 그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내 임명을 했던 사람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리 이거 누가 했어요? 이해찬 전 대표가 했어요. 대표. 왜 본인이 정리를 못하지?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지사 대통령 돼가지고 또 조국 전 장관 제2의 사태가 왔어. 어떡하지? 이해찬 대표 딱 나타났답니까? 어이 VIP 장관 빼셔. 알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정은 VIP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무한의 결과 책임이라고. 근데 빠져 있었어.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기자들이 물어보면 말 안 해요라고 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만에 그 연기까지 가미된 요런 요런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그리웠죠? 난 미치겠어.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지금 진행을 하면 아니, 근데 내용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거의 뭐 VIP 된 걸로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니 그쪽 동네에서는 VIP잖아.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황교익 그 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인사권자가 어찌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말씀처럼 뭐 자진해서 물러나면 어떻겠냐 모르겠지만 이게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냥 경기도지사 입장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사이에 다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약간 거기서 만약에 물러나라 이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당초에 이제 캠프 간의 싸움은 아닌데 캠프 간의 싸움에서 어찌 보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당초에 이게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뭐 지시가 아니라 중재자 역할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캠프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기자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안들 중에 아마 이제 지금 말씀처럼 왜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었냐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날 뭐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5시에 불이 났다가 8시, 9시에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 12시쯤에 다시 벌어지면서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1시에 이제 본부장 보냈고 소방본부장 3시에 이제 그 부지사 보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을 하고 있던 건 맞거든요. 그다음에 그 경기 그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뭐 교육청장 그다음에 뭐 도당 이런 사람 만나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저녁에 했던 거고 그 후에 일정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물론 이제 뭐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상황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휘를 하고 일단은 진화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정들을 소화를 했고 그런데 다시 재발화가 되면서 이제 새벽 1시에 급히 지금 달려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요 내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 황교익 씨를 내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소서하고 사업계획서 거기서 DMZ 관련된 내용이 딱 들어가갖고 그 이재명 지사가 정말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죠? 그 얘기. 별로 관심 없어요 보는 거. DMZ 관련된 얘기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DMZ 평화부지사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DMZ를 비무장 평화지대로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 뭐 그쪽에서 무슨 뭐 락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딱 그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맞는 사업 계획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선의 전문성이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게 뭐 보훈 인사 타임라인 쭉 보면 뭐 보훈 인사니 또는 뭐라 그러죠? 이게 뭐 규정을 바꿨다는 이런 거는 황교익을 위해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쿠팡 그 화재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거는 직접 캠프에서 나서서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할 개연성은 전혀 없어요. 그럴 사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위기는 항상 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근데 이제 고민스러울 겁니다. 기존의 이재명 지사는 이런 거를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대선 1위 후보로서는 과거식 이재명식의 정면 돌파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냐 아니면 한번 좀 접고 가는 게 맞을 거냐 그 적절한 수위를 캠프 안에서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과를 할 거냐 사과를 하더라도 어느 수위로 할 거냐. 예, 그렇죠.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정면 돌파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진짜 경기도지사 그만뒀으면 없어도 될 놈은 왜 안 그만두고 버텨가지고 그래? 근데 뭐 어디로 지사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경기도지사 말이요. 근데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저기 세월호 그만뒀어봐. 이야기했잖아. 그만뒀으면 또 그만뒀다고 난리치겠지. 그렇지. 김태현 변호사가 세월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배 타고 가서 뭐 지휘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보고를 계속 받았다는데 그 오후 4시에 중대본에 왔을 때 전혀 보고받지 않은 게 국민들이 딱 알 수 있는 발언을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뭐 이제 이런 발언이 그때 나왔죠. 이게 세월호 문제를 저쪽 진영에서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진영한테 그렇지. 우리 진짜 억울해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생각해서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도층이나 그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걸 어디 그 세월호 문제랑 비교를 하냐라고 하는 반감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김태현 변호사도 지금 뭐 이제 1대1로 동일선상에 비교를 할 수 없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먹방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큰 적인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도지사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들이 어떤 뭐 화재든 아니면 재난이 됐을 때 왜 빨리 안 갔냐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또 어찌 보면
반드시 또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항상 그게 논란이 됩니다. 그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된다. 높은 사람 가면 그렇죠. 방해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정확한 있긴 하죠. 지적이에요. 왜 뭐 그러냐, 이렇게 오히려 와가지고 막 그 보고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이제 화제나고 이럴 때 가면 오히려 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끝나고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대통령이나 오히려 그게 낫다고 봐요. 저도 당대표 모시고 이렇게 가보면 막 이게 진압하고 있는데 또 와서 브리핑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방 본부장이나 그냥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보드도 쓰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카메라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사실 먹방만 아니면 그 논란은 크게 되질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먹방만 아니면은 그럼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김경수 강남지사랑 공식 일정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한다고. 네네네. 저녁에도 만약 그래서 문제제기 안 하지. 근데 이거를 캠페인할 때 만약에 이낙연 캠프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영상을 나라면 하면 2분할 해가지고 같은 시간 밑에 뜨고 떡볶이 먹방하는 그 시간에 저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잡고 그러니까 있죠. 네. 거기 이제 YTN 같은데 보면은 속보로 계속 나오니까 네네네. 불타는 저 사진하고 밑에 빨간 거다 하얀 글씨 자막 있죠. 소방관 한 명 지금 구조 못 하고 있다. 그거 2분할로 해서 계속 내보내면 국민들은 시각적인 이 감정을 그 느끼잖아요. 캠프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요. 편집점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딱 하지.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 감정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막 글로 막 설명을 해도 안 와닿아요 유권자들한테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러는데 저거 무슨 마산까지 가서 떡볶이 먹고 앉아 있어. 이 얘기. 원래 뭐 다음 날 고성군이랑 또 뭐 원래 예약돼 뭐 있었어요. 그런 게 있긴 했었다고 시세에서 해요. 올라온 걸 예. 맞아요. 자 일단은 뭐 근데 뭐 이재명 그게- 지사는 지난주에 가장 어쨌든 좀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이제 황교익 씨와 관련한 특히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를 꽤 오래 나눴던 그 유튜브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예. 최근 다시 잠행 모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개 일정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한 발언도 확실히 거의 요즘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허은하 대변인이었나요? 예, 좀 잘하셨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김태균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전략입니까? 지금은 그 전략이 맞죠. 저는 제가 그간 봤을 너무 때는. 설화가 많았어서. 설화가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아마 25일 날인가 그 정책 발표 있잖아요. 비전 그렇죠, 발표인가? 그렇죠. 어쨌든 그걸 준비는 해야 될 거고 첫 예, 예. 등장이니까. 뭐 어쨌든 그 토론회에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네, 토론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런 PT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훈시만 하셨던 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 예. 다른 후보들은 다 몇 번씩 해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지기, 준비, 내부적인 준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당내 이제 내전 상황과도 같았던 없을 때 말하려니까 되게 편하다. 이준석 대표의 그 갈등 문제를 네, 특히 이제 원희룡 전 그렇죠. 제주지사와 네. 예. 그 원희룡 문제는 후보, 이제 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캠프를 조금 다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잘한 건 함구령 내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캠프 인사들한테도 뭐 예. 민감한 얘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예. 거. 그 이제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잘한 부분인 거죠.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랬을 때 그래도 하나 희망적이라보다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의 직접적인 워딩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이 대표 뭐야 이래버렸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장 쪼개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네네네. 본인이 속마음은 어땠을지나 상관없이 본인의 말이 전해진 건 없었거든요. 윤 전 총장의 얘기는 자 함구령 대응하지 마 조용히 가자 이거였고 밑에 이제 그 측근들하고 부딪힌 거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일만의 여진에 남겨둔 거고 지난 금요일인가 이준석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 네네네. 어제도 좀 얘기하는 어렵지만 조선일보 인터뷰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 보면 톤이 좀 다운됐어요. 그래도 평소에 이준석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느꼈겠지만 톤이 다운된 부분들이 여기 좀 있는 네 있다고요. 명이 다 느끼고 네. 있죠. 아, 예. 저도 뭐 그래, 저 톤이 좀 다운됐단 말이죠. 톤 다운되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여 투쟁의 상황도 좀 생겼고 언론중재법 때문에 예예예. 아마 그런 쪽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요 얘기가 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네. 요 얘기까지는 제가 마저 좀 여쭤보고 두 분께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근데 역사에 이프는 없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예. 이거는 언젠가나 한 번 지나가야 될 통과 의례였지. 근데 사실 그 늦게 입장- 들어간다고 그게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차라리 지금 이유가 하는 게 낫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네. 그
갈등의 시작은 입당부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표 패싱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대중적으로. 것들은 있어요. 저라면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참모라면 핵심 참모라면 예. 전 그렇게 세리머니 안 짰어요. 나는. 갑자기 훅. 왜냐하면 총장은 검찰 출신이고 아직 정치에 큰 경험이 없고 하니까 예. 본인이 아마 보도된 거 보면 본인이 그날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네. 뭐 그 다음 날 8월 2일 날 입당이 뭐 샜네 안 샜네 누가 샜네 얘기가 다 달라. 그렇죠. 예. 이준석 대표 측은 저 총장 측 누구 지목하고 총장 측은 이준석 대표 측 누구 지목하고 부인 다 얘기할까? 그럼 안 되겠죠. 아니 뭐 얘기해도 돼. 어쨌든 네. 서로 지목하는 게 다른데 어쨌든 8월 2일 날 입당의 세리머니 예정된 게 새서 그런 것들 때문에 총장이 야 오늘 그냥 가자라고 결정을 타더라도 제가 측근이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유력 후보가 입당해서 당 대표하고 사진 찍고 멋있는 모습을 만드는 건 속으로는 속마음을 죽여 살려 해도 어쨌든 겉으로 컨벤션 그렇게 효과가 만드는 있죠. 건 네. 그거는 제1야당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큰 세리머니거든요. 그걸 했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그날 메인 뉴스와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그 사진을 도배하도록 작업하는 게 맞지. 네. 근데 그걸 그냥 기습 입당을 했어요. 총장은 그런 여의도의 문법 같은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빨리 실명을 까 누가 그랬는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중요해 이랬을 수 있겠지만 접해 있는 의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그림을 만드는 게 맞았다. 조금 아쉬운 지점이다. 네, 제가 그러니까 입당하는 그림은 시기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시기는 저는 그 시기에 시기라기보다는. 들어온 게 맞다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총장이 언제 입당해라는 불확실성의 문제 그리고 외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알력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당의 자리를 잡고 뭔가 세팅을 하고 준비하는 건 맞는데 시기는 맞았는데 저는 이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 방식이 어쨌든 그 저는 그림 좀- 자체가 그건 좀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다. 네. 아,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참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제 또 거의 보니까 그럼 말하는 어제부터 게 아주 그냥 나발전 어제부터 수준인데 예, 좀 아니 오늘 우리 여유 있게 좀 윤석열 후보가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를 언론 특보나 뭐 대변인으로 빨리 모셔갔으면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상파 시사 프로 DJ한테 이게 그래, 무슨 죄송합니다. 말씀이세요? 특정 캠프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SBS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아싸! 그런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만 그 아시죠 김태현 변호사님? 뭐요? 오늘 차량 등록 어제 차량 근데 말이야 난 안 PD의 의중을 읽을 수가 없어. 예예예. 차량 등록 그걸 아직도 안 안 지웠어요. 뺐더라고. 예, 안 잊어버린 지웠어요. 거지. 뭐라 어쩌라고 버리다니. 아니 뭐라고 저희 그러는 이거 거야? 기간 등록해놓고 신청을 하는 건데 아, 김태현 그래요? 변호사님 차량은 늘 자동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차량 등록이 빠지나 안 빠지나를 좀 봐야겠네요. 예. 다음부터. 아니 나 얘기할게요. 왜냐면 사실은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하면 설하고 말하면 마이너스니까 무슨 뭐 정책 발표에 이거 7분이거든요. 예. 25일까지 시간 많아요. 이거 뭐 열흘 동안 준비할 일도 없어요. 해본 사람이면 제가 보기에 한나절이면 돼요. PT 만들어 오고 하면 되거든요. 예. 뭐 토론회도 아니고 질문이 없대요. 질문을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거니까 예. 사실 이거 준비하려고 열흘씩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할 때마다 구설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내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당내에서는 왜냐하면 결국 말하면 설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니까. 근데 대국민은 아니에요. 국민들은 야당 1위 주자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대외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니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토론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공부한다고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현장에서 맞닥뜨려서 기자들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예. 바로바로 하거든요. 근데 현안 이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그럼 자꾸 부딪혀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앉아서 연습하고 공부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럴 거면 뭐 공부해서 대통령 하면 벌써 될 사람 많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언론을 회피하는 거는 결국은 질문을 회피하는 거고 본인이 왜 나왔는지 정책 비전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그 처음 주변에 뭐서 얘기는 뭐 다변의 달변이다 그러는데 예. 다변은 맞는데 달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변이 항상 설화로 그 계속 비화됐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전략적 침묵의 기간인 거죠. 지금 얘기해봤자 도움될 게 없다. 아무리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용이 없으니까.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 아직 뜯지 않는 그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니까 양파 같아. 계속 껍데기를 까도 속이 안 보이는 이런. 그래서 그 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잠행이냐 잠수냐 뭐 이러는데 뭐 돌고래는 잠수 그렇게 오래 못해요. 물고기만큼 계속 물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숨 쉬러 올라와야 돼요. 이제 숨 쉬러 올라오는데 최소한만 쉬는 거지. 25일 날 7분간만 PT하고 말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한테 괜찮은데? 여권 대선 후보와 이 비교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평가 아직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50% 넘는 지지를 받는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와서 전모를 보여주고 밝혀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이 윤석열 후보 내지는 최재형 후보와는 당과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좀 달라요. 보니까 이준석 후보나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은 당이 집권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현대 정치에 맞는 거고. 예. 근데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는 당은 도구예요.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수위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최재형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가 당과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건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자맹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찾으라면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네. 자꾸 뭐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준비 안 됐잖아. 안 됐지. 된 게 뭐 있어? 아니 윤석열 총장 뭐 공약이나 뭐 정책 아는 거 하나 얘기해봐요. 내가 왜 알아야 돼? 내가 그 캠프 멤버. 이거 준비됐다며 준비된 걸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3일 야 큰일 났네. 뭐 3일 동안 막 벼락치기 해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뭐 며칠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결국 이준석 대표의 문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행사장에 등장했다고 합시다. 기자라면 뭐 묻겠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예를 들어 경제 성장 공약 이거 묻겠어요? 예. 부동산 이거 묻겠어요? 준수토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물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게 제일 현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캠프 내부의 고민, 그거에 대한 이준석 대표 측과의 어떤 물밑에서 조율, 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필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쿨링 다운의 시간이 있다. 약간 그 원희룡 후보와의 조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끝나길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이미 상황은 정리는 된 거죠. 원희룡 정리는 됐는데 이게 뒷맛이 이게 좀 뒷맛은 있는데 쓰지. 어차피 봉합이요, 봉합. 그래서 국어거든요. 음. 각자 적어 정리된 데가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쳐놓고 이거라고. 예. 왓스 디스잖아. 예, 이건 예.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지사 각자 본인의 승리를 선언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원희룡 지사도 나 더 말 안 할게. 이준석도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네. 말 안 할게라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원전 지사보다는 윤석열 총장의 그거에 대한 입장 워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캠프 내에서 지금 고민이 있고 네네. 어떤 형태로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숙고의 시간들, 쿨다운의 시간들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다시 등장했을 때 질문은 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1번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대표 그 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 건지 좋습니다. 예.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좋은 사람이 띄워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톤조들이 있지 여전히 않겠어요? 뭐 윤캠 소식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저요? 예. 저는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직간접적으로. 나 농담이야. 윤캠, 뭐 예. 최캠, 저기 이 대표 다 알아. 예. 나 빨대들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쪽쪽쪽 빨아먹는 거지. 슬슬 뭐 다른 주제 얘기들도 뭐 짧게라도 좀 하고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요거 조금씩 이제 시간 배분해가면서 좀 얘기를 세 분께 다 좀 청할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 3위 그리고 이제 여권에선 2위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입니다. 뭐 두 후보가 모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좀 강하게 좀 치고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조금 그러니까 상승세,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분명히 근데 그 초반에 그러니까 경선 초반에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상승세가 좀 있다가 다시 꺾였단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요거는 저쪽 먼저 요거는 현근택 네. 변호사님은 어쨌든 지금 캠프에 계시니까 좀 가급적이면 짧게 그냥 발언 안 하셔도 이거 사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마 두 분께 좀 들은 그 게 시점이 나을 것 뭐 같아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부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아 그럼 그건 빼고 그러면 예. 어쨌든 그 이낙연 후보의 가장 큰 저는 아마 요 분기점 됐던 게 그 경선 불복 논란 나왔을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네거티브 이런 거보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예. 아픈 상처예요. 예전에 후단협하고 막 당 쪼개지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들을 소환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 확실히 잘라줬어야 돼요. 나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돕겠다. 예. 당신도 그럼 어쨌든 내가 되면 도와라. 이렇게 갔으면 좀 대승적으로 가는 건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가는데 결국은 보면 홍케이 승낙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예.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에서도 저는 그게 아마 좀 결정적인 판단 미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거티브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21세기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20세기보다 네거티브 많이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최대 피해자는 이회창 정 총재 결국에는 왜냐면은 기안건설 20억 수를 서른 의원 잘 계신가요? 예. 이 제기했던 기안건설 20만 달러 수수. 그 사실은 이회창 같이 대쪽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허위로 판명났습니다. 아들의 병역 문제. 어쨌든 김대엽 씨 허위로 판명났습니다. 예. 네거티브의 최대 피해자라고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그때만 해도 그런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먹혔어요. 예. 근데 21세기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좀 덜 먹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네. 유권자들이 검증이 훨씬 더 검증이 쉬워진 높고 것도 있고. 예. 지금 예전에는 언론이란 몇 개 없었지만 지금 워낙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뭐 가짜 뉴스도 뭐 범람을 하고는 있지만 예. 유권자들 걸러내는 그런 것들도 좀 생겨서 저는 네거티브 덜 먹힌다. 하다못해 오히려 이거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또 네. 이럴 때는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겠군요. 서울시장 이번에 재보선거에서 생태땅 페라고모 생태땅 페생 하다가 망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전 대표에 비해서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월등한 강점들이 있거든요. 예. 야권에서 봤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라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었거든. 그 뭐 전에도 이제 바지 나오니까 딱 걸렸어 바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패널로 계속 거기서 함께 하실 그 때도 그 얘기를 얘기하셨던 왜 게 해? 그거였잖아요. 꼭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쨌든 하려고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무기는 확장성. 확장성과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네. PK 예. 쪽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구도는 뭐 그 지역구도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경기도, 네. TK, 호남 지역 세 개를 깔고 가서 네네네네. 후보라는 점. 그 다음에 본인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고, 추진력이 예. 그리고 후보 개인이 캐릭터가 섹시합니다. 네네.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 예를 들면 저 반대입니다. 네. 전 100% 반대예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화두가 되는 아젠다를 던지잖아. 거기다 찬반이 붙을 수 있는. 근데 이낙연도 뭐 있습니까? 기본소득이든 실력소득이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거고 아까 저 바지 백제 나오고 딱 걸렸어. 바지 백제. 황교안 나가니까 딱 걸렸어. 예. 이거밖에 없거든. 네거티브밖에.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보이는 한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네.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1위 후보의 숙명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 소재들 제일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두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양 진영과 양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별로 효과 없을 거다. 뭐 속된 말로 줄리 김부선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크게 저는 선거판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뭐 윤석열 총장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뭐 정치적 타이밍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뭐 장모 제가 보기에는 장모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이 상당한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소환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예.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면서 사실은 검찰에서 소환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야권 1위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도 있지만
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호막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사실 한국 정치에서 제일 큰 네거티브 피해자는 DJ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기서 두 피해자로 분의 그 남지 분명한 않았으면. 시각차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모르는 저도 뭐 반대하는 건 맞지. 아닌데 네.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었던 특정 사건들 그거는 뭐 이거는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DJ는 평생을 네거티브에 네.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랬던 분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낙연 캠프 이렇게 가면 골든 크로스 못 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낙연 후보가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잖아요. 품격, 그렇죠. 스타일, 네네. 그 태도 보수, 그 정책 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설화를 불러일으켰던 네거티브에 앞장섰던 분이 설훈 선대위원장이에요. 신경민 전 의원 네. 선대위 상금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후보 아래 후보 바로 아래에서 선거를 다 책임지는 두 분이 설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설훈 전 의원이 약간 그 불복.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신경민 전 의원이 네. 그 황교익 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낙연 후보는 나는 그런 친일과 부분을 관련한 말씀드리는 멘트를 거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아니 그 선대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분들이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후보는 선대위에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이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왜 거기서 간접 화법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선거를 해보면 알지만 후보가 선대위 사무실에 안 나가는 이유는 보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랑 하나는 갈 때마다 후보님 우리 돈이 떨어져 갑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후보는 정말 선대위 사무실 가기 싫거든요. 예. 경험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금 많이 모였는데. 여튼간에 이 문제를 설화를 네거티브에 앞장섰던 분이 설훈 신경민 최근에는 또 이제 황교익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또 공격수로 등장한 사람이 배재정 대변인이에요. 네네네. 국무총리실부터 쭉 같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심이거나 선대위 최고 위에 있었던 분들이 네거티브를 선봉에 서 있는데 저는 선대위 사무실 잘 안 가서 잘 몰라요. 제가 직접 한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책임 있게 이 선거에서 이 후보가 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하나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뭐 방역 잘할 어디에서 선거 여론조사 하는데 방역 잘할 것 같은 사람, 남북관계 잘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미지를 쭉 했는데 집행력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를 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나 이낙연 후보는 총리하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집행력에 관한 확신을 여야를 떠나서 못 준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가 하면 한다.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권한을 다 주어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설훈, 신경민, 배재정 다 앞서서 말싸움만 하고 계신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낙연 후보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좀 나눠봤고 최재형 후보님은 지금 계속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된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이 나오셨을 때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의견이 하나 왔답니다. 제니의 일상이라는 유튜브 아이디 쓰시는 분이 차라리 김동연이 돼서 다 갈아엎자. 다 똑같은 구태 정치 꼴 못 본다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와도 함께 하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이 가능성은 사실 제3지대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제3지대 했던 분이 정주영, 뭐 안철수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가진 게 있고. 근데 이분이 모르겠어요. 뭐 스토리는 있어요 당연히. 되게 어렵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막판에 결국 단일화 뭐 가능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몸값을 키워서 어느 쪽을 갈 거냐 이건데. 근데 그만한 세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지율이 최소한 한 양자 대결 이렇게 한 3% 5% 정도 안에는 나와야 최소 5%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에만 이게 딜이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출마 선언을 고향 가서 하고 뭐 본가 처가 다 충청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지역에 기대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충청도에 주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 통할 시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랑 경쟁을 할 거. 그거를 올해 대체하려고 그러겠죠. 안철수 가지고 있는 그 중간 지대를 본인이 갖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정치 10년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막 50%까지 갔었고. 근데 근데 이분은
뭐 처음 50% 갔던 분도 아니고 안철수만큼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어서 대치하기도 제가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대선 후보급 늘 뭐 그렇죠. 그러시니까요. 네, 두 번 출마했던 사람이. 예, 뭐 일단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당과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좀 뭐랄까요 생명력? 국민의당이요. 예. 11월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랑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최종 1인이 네. 나오면 타이밍이 있어요. 정치인의 네. 타이밍이. 네. 근데 제가 정치인사에서 처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저 서울시장 재보선 때 안철수 대표랑 일했다고. 예. 그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선거 끝나기 전 단일화 지기 전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언제 입당하세요? 언제 합당하세요? 보수 지지층이 어이구 안철수도 내 새끼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지 선거를 이기지. 어차피 누가 나가도 이기는 선거. 그 당시에 LH 터지고 내 새끼를 찍어주고 남의 새끼 찍어줍니까? 오세훈이 됩니다. 단일화. 빨리 입당 선언하세요. 저는 줄기차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갈등의 국면에서 저보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미 그 타이밍은 좀 지나버렸다. 가장 비쌀 때는 안철수의 몸값이 가장 비쌀 때는 서울시장 재보선거 때. 사실 그랬죠. 그리고 서울시장 사실 선거 때 굉장히 열심히 도왔어요. 예. 어쨌든 속은 문드러지겠지. 어떻게 안 문드러지겠어 사람인데. 그래서 열심히 도왔단 말이야. 군킴 내서 오 안철수 달라졌어. 네. 차라리 그때 바로 그다음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보궐 어쨌든 그 야권이 큰 승리를 거둔 직후 그때는 이제 공치사를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저라면은 그때 입당해서 전당대 출마했을 거예요. 결국 졌겠지 이준석한테. 그래도 그때 안철수 대표가 졌다고 해서 야 안철수 또 졌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 왜 입당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건 왜 필요하냐면 조직의 정비 과정이고 국민의힘 내에서 네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라면 전당대 출마했을 거야. 근데 안 했어. 두 번 놓쳤어. 지금입니다. 지금은 몸값이 제일 쌀 때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는 상석이 너무 안 좋아. 휴가 갈 때까지 들어오라며 어떻게 들어가? 이태규 총장 말 맞다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전 집중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타이밍 안 좋아요.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후보가 선출이 돼서 그 후보와 1대1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왜? 결국 싸움은 51대 49 싸움인데 안철수 대표가 썩어도 준치라고 뭔 걸 해도 대선 나가면 3% 4% 나온다고. 그게 국힘 입장에 나중에 엄청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딜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럼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아무래도 여권 쪽으로 뭐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오길 바라고 있고. 네. 그러면 또 그쪽에 또 지지세를 또 좀 가져오고 뿐만 싶은 아니라 생각이 지금 있으시겠네요.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정의당도 될 수도 있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아니 지지자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김동연 될 수 있고. 제3지대에서 끌모아 정의당이 세상에서 제일 다 표가 끌어모아야죠. 많을 거예요. 다 끌어모아야죠. 제3지대에서 정의당의 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슬슬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두 분께도 짧게 그 안철수 김동연 후보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향후 진로 내지는 뭐 예상에 똑같아요. 대해서만 우리 안철수 후보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을 들었으면 네. 제가 보기에 거기서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안 들은 게 제일 일본 패착인 것 같고요. 그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말씀처럼 지분은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아마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소멸시키길 바랄 거예요. 네. 지분을 어쨌든 그 지지율을 좀 이제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과연 김동연이 저는 그래도 조금 지지를 가져갈 거로 봐요. 나눌 수 있다 둘이 나누면 더 적어지는 거죠. 본인의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적어져서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거의 약간 소멸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진짜 49대 51 싸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아직 몰라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49대 51 싸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국힘에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실제로는 김동연 후보보다는 정의당의 후보
요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의 문제예요. 예. 압박해서 소멸시키려고 할 거냐. 지난 예. 총선에서는 그랬죠. 양쪽 다. 제3지대를 그렇게 압박해서 소멸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심지어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까지 거의 뭐 압박해서 소멸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이쪽이 그래서 그때까지 11월 달 12월 달까지 소위 안철수 정의당 이런 쪽이 얼마나 지지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압박 소멸 작전으로 갈 건지 연대 단일화 작전으로 갈 건지는 연말 되면은 결정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슬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예.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정치인싸가 벌써 이제 2년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또 이 홈커밍데이 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지난 방송들 또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예. 참 기분이 묘합니다. 일단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도 돌아오니까 재밌죠? 아 재밌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진행도 진행이지만 패널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요 맛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막 진행하면 말 못하잖아. 네. 막 하고 싶은데 네. 어? 잡혀가면 안 되니까. 예? 목동은 또 그 방통위가 가까워요. 그렇죠. 또. 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런 것들을 좀 아쉽게 하고 제가 뭐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또 레거시 미디어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오늘 되게 재밌었고 장시경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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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DJ까지 이제 성장하는데 정치인싸가 저는 정말 그 큰 기여를 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의. 아 그건 그 맞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종편 처럼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TV 잘 보고 있어요라는 말이 당연히 많은데 네. 최근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싸 잘 보고 있어요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주변으로 또 많죠. 길거리 만나면 안녕하세요. 정치인 잘 보고 있다고. 아 예. 진짜 정치인들도 많이 보더라고. 맞아요. 예. 몇몇 캠프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보좌관들도 많이 네, 봐요. 많이 보고 정치인싸 봤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뭐 이런 거. 오. 예를 들면 예.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예요. 오랜만에 안 우리 PD 천재야. 이걸 어떻게 기획했을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그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이제 네. 또 한동안은 또 뵙기가 사실 어려울 것 네. 같은데 네. 뭐 인사도 좀 전해 주시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C의 그 김태현 변호사님 차량은 늘 등록돼 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계속 했더라고. 그런 말씀 전하면서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뭐 이제 다시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야, 그렇죠.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랑 이제 이준석 대표랑 신장식 변호사 없더라도 새로운 멤버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이자 시즌 3 맞죠? 네. 시즌 3가 되겠네요. 네, 시즌 3 이제.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형 근태기 형 네. 언젠가 나갑니다. 시즌 4 할 때가 있어 안 PD 언젠가 나가. 준비해야 돼, 이거. 준비해야 돼. 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사실 그 타 프로그램 DJ가 되면 모시는 게 서로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기꺼이 또 양해를 해준 우리 SBS 쪽 제작진에게도 좀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뵈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예. 반가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이제 아쉽지만 끝 인사와 작별 인사를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셔야 될 시간이네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게 2019년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이재익 PD가 하고 있을 때 이재익의 정치쇼 때 네. 대타로 나가서 예. 예, 나름 뭐 안타를 쳤나 봐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저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정치인싸를 하면서 나름 저도 이 방송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익히고 알아갔던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허일아 아나운서나 또는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대표, 현근택 변호사님들과 인간적으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네. 이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 평론을 할 수 있는 지평이 넓어졌다. 네. 이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켓 이렇게 저를 선택해 줬던 우리 그 청취자들 그다음에 제작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김태현 변호사 방송이나 정치인싸나 안 PD가 하는 아침 방송과 전혀 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하게 됐다는 거. 예, 저는 저녁입니다. 네. 저 시간 좀 있어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치인싸 왜 잘 됐냐면 입장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의 합이 좋고 케미가 좋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장시경이랑 근태기 형이 저랑 다른 얘기를 맨날 다른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래도 저 형이 그렇게 이래서 이렇게 보는 거라는 이해도가 있거든요. 그게 합과 케미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맞아요. 방송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네. 민주당 국힘 입장이 다르죠. 캠프는 각각 캠프다 입장이 다른데 네.
근데 그 정치인들이 입장이 다른 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케미들이 만들어 가느냐. 예를 들면 당의 이익 또는 국익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서. 네네. 그건 사실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저는 맞아요. 정치를 지금 내가 배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아마 장성철 교수님과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 얘기를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의도나 방송에 다 얘기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국회에서 싸우면 예전 같으면 뭐 사우나 가서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풀고 이랬는데 네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상임위에서 싸우면 그걸 끝. 서로 대화가 없어요. 방송에서도 심지어 막 앞에서 다투다가 대기실 가도 다퉈요.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는 인사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어.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 조금 우울하죠. 당 대표가 하고 두 분은 이제 하고 이래서 혼자 남아서 아니 잘 돼서 가실 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유 참. 아니라- 청와대로 바로 가실 것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네. 제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게 방송하면 또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저도 한 몇 년 했으니까 또 저렇게 또 잘 나오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 혼자 이거 좀 외롭게 남아서 이거 좀 저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직원 여기 소속이고 전 직원이니까 저는 어디 안 가니까 일단 저랑 또 다음 주에 네. 우리 영근택 변호사님과는 또 우리 함께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예비 후보 예비 후보들이 이제 또 오실 겁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인턴을 또 모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지도 기대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 홈커밍데이에 기꺼이 와주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애써주셨고 그리고 새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랑 받으시면서 네. 더 좋은 진행자로 또 더 날아오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형근택 변호사님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당연히 갑자기 나와요. 안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예. 나와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